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군이 강력하게 부인했었지만 지난번에 우리 영공을 뚫고 들어온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서울의 용산 인근까지 내려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거 대통령실에까지도 뒤늦게 보고가 됐다는데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접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두산그룹 말고도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이 정진상 지시로 성남FC에 후원금 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산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보도여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최후 통첩 빵. 동아일보 8면에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날린 최후 통첩일까요? 북한이 석 달 새 9.19 합의를 몇 번이나 위반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한번 세어봤는데 15번이더군요.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만 9.19 합의 지키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효력 정지하겠다, 사실상 폐기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논란은 많습니다. 9.19 합의 4년 3개월의 존폐기로 이게 맞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북한이 이미 그 종이장을 다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발뺌. 한국일보 이면입니다. 몰랐다, 책임 없다, 발뺌만 한 경찰. 어제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였는데 여야 의원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용산서장, 경찰청장 등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는데 답변은 다 비슷했습니다. 몰랐다, 책임 없다, 발뺌만 했다. 한국일보는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탈주.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코로나 초기 때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방역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열의 넷이 중국발이에요. 그런데 중국인이 격리를 피해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CCTV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CCTV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확진됐으면 격리를 받으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반란. 어떤 반란일까? 어디에서의 반란일까? 바다 건너가 봅니다. 한겨레 신문 2면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가 선진적이다라고 많이 배웠는데 얼마 전부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반란표가 나왔어요. 미 하원의장 100년 만에 투표가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공화당의 원내대표 메카시가 후보로 나왔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강경파 내지 소장파 당내 의원들이 계속 반대표를 던져서 투표, 또 투표, 굉장히 메카시 후보 본인도 격앙됐다고 합니다.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는
30명은 체포돼야 한다라고 투표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일부러 부결시키고 덮어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30명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계의 조자룡, 구자룡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시비 걸지 않기로 사인도 했는데 상대가 이걸 자꾸 어깁니다. 열 몇 번이나 계속 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부 때 국방장관과 함께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앞에서 양측의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죠. 도발 안 하기로. 그런데 북한이 이걸 헌신짝 취급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북한이 지난번에 보냈던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용산 상공까지 왔다 갔다는 겁니다. 아니, 군에서 그렇게 아니라더니 결국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용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용산 상공도 정찰. 자, 조선일보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 비행 금지 구역 700m 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울시청 중구, 남산, 서초, 동작 일부도 포함됐다 라는 보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군은 강하게 당초에 부인했습니다. 탐지된 거 없다.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 이렇게 해명했었죠. 그래서 서울 북부 지역 살고 있는 분들은 꽤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뭐 용산은 중요하고 북부 지역은 안 중요하냐. 박용진 의원 강북 뭐 이런 데 안 중요하냐. 뭐 이런 불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해당 보도에 합참은 뚫렸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그게 부적절한지 안 부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합참이 저런 반응 보이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팩트만 두고 보겠습니다. 용산까지 무인기가 왔냐 안 왔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안 왔다고 했습니까? 들어보시죠.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박정화 의원님? 분명히 아니라면서요. 분명히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내 3.7km 인근을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군이 어쨌든 그 3.7km 반경 내에 700m를 들어왔든지 아니면 설령 700m를 안 들어왔든지 예. 서울 중심을 왔다 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라도 항적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는 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참 군인들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정치 군인들이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순간을 넘어가고 회피하고만 하려 했던 문화가 오랫동안 군내에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이런 체질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훈련도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실전 훈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군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정신무장을 좀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는 합니다만 뭐 조금 이따 군에서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분석 과정에서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드러나서 대통령실에게 뒤늦게 보고를 한 건지 군의 설명과 발표를 자초지정은 들어보겠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몇 차례 국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확한 분석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질타는 군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그때 저희 돌직구쇼 이 준비하면서 저희 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군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북한이 무인기로 용산 대통령실 사진 탁 찍어서 공개하면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그 다음에 군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 저희 대화했었잖아요. 지금 그 국방부 쪽에서는 뚫린 게 아니다고 하는데요. 뚫린 게 아니면 열어줬다는 얘기인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저 기사를 보도하면서 썼었던 표현이 나사 빠진 군수내부 이런 예.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빠진 게 나사뿐인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 관련해서도 무대책이고요. 또 외교와 관련해서도 허둥지둥하고 있는 데다가 이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완전히 그 국민 불안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일단 세게 얘기합니다.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추가 배치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원점 타격은커녕 지금 어디서 뭐가 날아왔는지도 좀 모르고 있는 채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전 정부 탓하고 계시는데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2차 서해교전 대승으로 끝냈던 김대중 정부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무기체계 현대화를 이뤄낸 문재인 정부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목함질의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도발 이런 각종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이전 보수 정부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게 아니면 말만 세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만 세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 앞에 불안을 자극하지 마시고 또 상대의 무모한 도발을 방치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고요.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국회 와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 실패와 작전 실패와 무능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었던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 이종석 국방장관 경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것이 중요한 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 보도에 뭐 여당 소속의 박정아 의원도 강하게 군을 질타했고 지금 야당 박용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안 뚫렸다라고 말했던 배경을 추궁하면서 경질해야 된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이제 앞으로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대목이 못내 아쉽습니다. 자, 애초에 여야 모두에서 이건 뭐 여야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여야 모두에서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용산 침투설에 대해서 우려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여야 모두의 우려입니다. 들어보시죠. 저거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남동엔 한 1.78km 원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돼 있어요. 예.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은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자, 마지막에 말했던 야당 의원의 거기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비행 금지 구역 중에 P-73라는 게 있어요. P-73.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콤파스를 딱 찍고 콤파스를 반경 3.7m로 딱 그리면 거기가 이제 P-73, P-73인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 무인기가 이 P-73의 경계에서 700m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에는
정부 관계자가 스치듯이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 대목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700m를 들어왔다 나갔고 아까는 용산도 안 났다고 했는데 용산에서 아예 P773 이내로 들어왔는데 스치듯이 지나간 거였고 뚫린 건 아닌 거고 그러면 뭘 무인기가 얼마큼 더 들어와야 뚫린 거고 얼마큼 더 들어야 안 스친 겁니까? 네,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어쨌든 과거에 청와대는 북악산 중심으로 반은 커버가 되는 영역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까지 올 수 있는 그 P73 구역이 좀 북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이제는 완전히 그 용산 한복판에 있는 거죠. 예. 더 경호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첫 번째로 지난번 발표에서 내가 믿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속 100km 가는 무인 비행체가 1시간 이상을 쏠 수가 있었는데 예. 김포공항에서 강동역이 40k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00km 정도를 갔는데 어떻게 용산을 안 지나갈 수 있어요?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그 모르는 사람이 봐도 거기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청와대냐 왜 용산이냐의 논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북에서 밑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번에는 그냥 촬영만 했지만 뭔가 싣고 와서 투하를 했을 때 산이 있으면 산 바로 밑에 있는 걸 맞추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평지에 있으면 사실은 미국처럼 펜타곤처럼 굉장히 대지가 넓어버리면 산이 없으면 다 보여요. 표현이 다 된다고. 근데 우리처럼 산이 있는 구간은 굉장히 치명적인 또 하나는 지금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100m 거리도 아닙니다. 가보시면. 딱 길 하나 차이예요. 예. 한 방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또 하나는 우리 국정원이나 첩보안보기관이 그동안에 지난번 2014년 15년에 나왔던 무인기는 거의 자폭하다시피 자체 기체 결함으로 스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발견한 거거든요. 지금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고 예.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고도의 촬영 기술이 있느냐 어떤 거리에서 엄밀하게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정부가 빨리 네. 이런 어떤 한강을 따라서 쭉 지나갈 수 있는 무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빨리 새로운 어떤 안티 드론 시스템이든 아이언돔이든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합참 10장도 나와서 그 P73 용산 안 뚫렸다,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군에서 이랬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용산 온 거 아니냐는 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나왔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까지 표명을 했었어요, 군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뒤늦게 드러났는지 보도를 보니까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사태 초기에 탐지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교차 정밀 분석을 거친 결과 파악이 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그야말로 확실한 내부 체크 없는 그런 어떤 뭐 경고성의 정치적 군인에서의 그 합참에서의 발표라는 게 사실은 국민을 이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항적 분석 결과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발언을 유보했어야죠. 아직 분석 중이니까 들어왔다 안 나갔다는 우리도 하기 어렵다. 다만 예. 빨리 발표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뭔가 탑재를 하고 온 더 강한 드론이나 무인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합참에서의 입장이 나왔는데 용산이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내용은 백브리핑 시 설명하겠다. 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합참의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용산이 뚫리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는 건지
자, 합참에 일단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용산이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이 생각하는 뚫렸다의 기준과 우리 국민들이 보는 뚫렸다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군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군의 설명도 좀 들어보고 나서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산까지 무인기가 온 것이 사실이라면 군이 보기에 이게 뚫린 거든 안 뚫린 거든 굉장히 기강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군의 공식적이고 자세한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합참은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서 반박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합참의 입장 일단은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군이 발표하면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추후에 여러분께서 해주시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다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북한이 석 달 새 15차례나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너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19 군사 합의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군사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인기도 거기 들어갑니다. 석 달 새 15차례나 위반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사실상 9.19 합의 폐기 수순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위반 횟수 17건, 지난해 10월 이후 15건, 윤 정부 출범 후 의도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고 있는 거죠. 하루에만 동서해 완충지대로 568포 사격했고요. 6.25 전쟁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미사일 발사했고요. 무인기도 마찬가지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약속이잖아요. 네. 합의문까지 썼으면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합의문이긴 하지만 효력이 있는 법적으로도 합의문일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이렇게 자꾸 한쪽에서 위반을 해요. 우리는 신사적으로 잘 이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위반하면. 사실상 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껍데기만 남아 있고 그 폐기의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군사 합의의 내용을 15번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넓게 봤을 때는 비핵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비핵화 약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합의부터 쭉 진행이 된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 아예 핵 보유국이고 핵무기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아예 근거 자체가 사라진 건데 그걸 우리만 붙잡고 우리의 족쇄로 지금 남겨둔 거는 우리가 지금 지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간에는 말도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 부당한 상황과 현재 이제 상황을 이제 짚고 그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합의나 외교적인 문서나 이런 건 돌아가는 법리가 똑같거든요.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서 작성을 한 건데 지키지 않았을 땐 그냥 휴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살려보자라는 건 별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저런 발언은 내가 직접 폐기하진 않겠지만 일단 효력 정지에 대한 거는 북한의 행동에 연계가 돼 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지키마. 그러니까 아직 껍데기지만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별도의 사실 합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폐기와 효력 정지는 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폐기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이제 그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상의 권한을 법상의 권한이군요. 예.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행동이랑 연계해 가지고서 우리는 지킬 의지가 있는데 예. 네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있고 결국 폐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그런 책임도 북한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만 족쇄 채우지 예.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북측과의 합의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민간끼리 계약 관계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 한쪽 당사자 계속 어겨요.
그러면 이거 소송 걸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소송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 약속이라는 건 없는 그 거거든요. 뭐 민사 소송이에요, 형사 소송이에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 민사 소송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소송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리자라는 거는 별도의 합의가 또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약속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지금이라도 그 합의 나 지킬게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라라는 기회는 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만약에 민사상이라면 소송감이다라는 거죠, 북한. 당연한 것입니다. 소송감이다. 네. 법정 가야 한다. 네. 어허.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런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입니다.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9.19 군사합의 북한의 위반에 대해서 효력정지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행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다. 뭐 안전핀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인식이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당의 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까 봐 겁나서 저 휴지 조각이 된 군사 합의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15번, 석 달째 15번 도발한 게 그게 군사 도발이에요. 제가 연말에 그 해병 장병들 위문하러 백령도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K9 자주포가 있는데 K9 자주포 실전 훈련을 못해서 K9 자주포를 실어서 배로만 5시간 넘는 인천으로 나와서 다시 그걸 쏠 수 있는 부대까지 이동을 해서 하루 종일이지? 하루 종일 이동해서 거기서 훈련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게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러니까 연평내에서 저 앞에 보이는 장산 곳에서는 걔들이 방사포 이렇게 포문 열어놓고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인기 갖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휴전선 일대로 해서 상호 10km, 40km 정도에서 정찰 자산 아무것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합의해서 사실은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거든요. 묶어놓고 난 다음에 쟤들은 포도 쏘고 군사도발도 하고 무인기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쟤들 저렇게 하는 거에서 비례 대응하지 않으면 뭐 전쟁 날 수 있다? 왜 여태 그렇게 살아요? 저는 왜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살아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 대응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우리도 큰일 난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거고 힘에 의한 균형이 형성이 되는 거지. 마냥 저렇게 합의문이라든 걸 갖다 내놓고 잘못하면 우리가 쟤들이 도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한 번 훈련 안 하고 한 번 실전 연습 안 하고 그냥 도상에서 정치 군인들이 그냥 정권의 잘못된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된 거. 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이순신 장군이 그 의군부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요.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잃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싸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나가서 싸우라고 부추기기만 하고 말만 세게 하는 거죠. 조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요. 그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즉각 응전해서 바로 승리를 거두라라고 했었던 사전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 평전에도 나와 있는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에서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무
포 시리즈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 그리고 이른바 잠수함 체계, 이 모든 것들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현장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세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원점 타격하신다면서요. 영군과 포가 우리 영해로, 우리 쪽으로 향해서 날아오고, 또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 용산 하늘을 스쳐 지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왜 말은 그렇게 세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디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말만 세게 하고 국민만 불안하게 하고 그런 정부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이거 뭐 없애버리겠다 얘기하는 거, 말만 세게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 늘어놓는 장관 앉혀놓고 그거 든든하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장관도 대통령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참모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날 서울 상공이 뚫렸을 때 느긋하게 만찬을 즐기고 계셨던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해요. 이길 준비를 하셔야지 말만 세게 하시는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실천량 해전에서 3도 수군을 모조리 잃어버린 원균골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 이길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말만 세게 하고 늘어놓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필요하면 이길 준비를 하세요. 합의를 파기하겠냐 말겠냐, 합의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기하려면 파기하시고요. 이길 준비가 되셨으면 승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을 향해서 불안만 자극하고 계세요. 북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불안만 자극하고 계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장관을 경질하세요. 그래야 그게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적어도 군사안보는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합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만 짤막하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군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나 원로격인 유인태 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왜 자꾸 당이 동원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른바 친명에도 균열음, 이른바 친이재명계에도 균열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소환을 받겠다는데 뭔 방탄이냐라고 소위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표님 이제 출석하시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저쪽에서 연장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그렇죠.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옆에서 깨알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명쾌하십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냐라는 이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저 질문을 한 기자가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인데 네. 우리 기자가 질문했던 취지 그리고 이 대표가 답변한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갈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형사사건에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날짜가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그 범위에서 가겠다 이거는 사실 있지 않는 얘기고 소환 날짜가 정해졌으면 검찰에서도 뭐 발표가 나든 확정된 날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확실히 가십니까라고 했을 때 확실히 간다고 또 하셨던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위기 계속 보시는 거 아닌가. 계속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뭐 부결됐을 때 그것도 아마 감안을 하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친명계에서도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 리스크하고 당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 직전까지도 결정을 미루시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에 저렇게 날선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균열음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성호 의원, 당과 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 한 친명계 의원, 지금은 당과 개인 분리할 수 없다. 한 목소리 내야 한다. 친명계에 대해서도 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전면에 나서서 방탄 조끼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친명계 핵심 의원,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회피 말아야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 맞는 말이지. 이렇게 이런 반응이에요. 사법 리스크 회피하면 안 되지. 그 맞는 말이지.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근 이 대표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국감 때도 당당히 말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소됩니다. 친 이재명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른바 친 이재명계 그룹 내에서도 미묘한 균열음, 미묘한 뭐 내지 파열음 이런 게 지금 나와요. 지금 건건이 다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마 그것이 서서히 이제 다음 보궐선거로 가면서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4월인가요? 보궐선거가 전주에도 하나 있고 아마 그것이 아마 전당대회 이전부터 당 밖에 있던 호남 세력들이라든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멀리 거리두기를 했던 분들이 서서히 더 이상 뭐 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 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런 금이 조금 나가기 시작하고 또 김만배도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 자작극이든 어쨌든 김만배까지 입장을 바꿔서 유동규와 같이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민주당이 이참에 왜 임시국회 소집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시국회 소집이 뭡니까? 예, 임시국회 소집을 하게 되면 9일로 끝나는데 네.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하게 되면 말해 이재명 방탄국회가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할 게 뭡니까? 여당 도와주는 거 대통령 도와주면서 왜 그런 오욕을 뒤집었습니까? 사실 우리 취재 기자가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예.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야 이런 식으로 오욕하면 나 정부 협조 안 하겠다. 설 지나서도 3월 달까지 임시국회 안 하겠다. 오히려 지금 예산 문제 또 일몰법 때문에 멈춰 있는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회를 열려는데 설 이후에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얘기 안 듣는데 왜 멍청하게 자꾸 임시국회 여는 얘기를 민주당이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임시국회 여는 목적이 그래서 방탄용으로 국회 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왜 민주당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 시기도 너무 앞서갖고 아무 일 없이 시간 다 보내고 7일로 밀려서 또 이렇게 애걸복걸 하듯이 기간 연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면 안 돼요. 당이 온전하게 국정과 민생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로들이 더 이상 이게 이 대표 체제 안 되겠다. 민주당이 본연의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에서 물러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당이 의사결정하는 게 다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예요.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은 민주당 원로들의 의견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들어보시죠. 측근이라고 하던 사람 둘이 김용정진상 예.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들어오고 소환당할 때 예. 옹호를 해왔잖아요.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예. 대변인이 조작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그 비리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좀 져야 되겠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좀 고깝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을 보호하고 당의 피해를 또는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두기하고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리두기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 고깝게 들리지만 그래야 한다. 당을 위해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유지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물음까지 오히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김영주 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사실 저희 취재 기자가 물어본 게 이런 거예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자니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임시국회 소집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앞서 김영주 의원이 말했던 민주당의 의사결정들이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내지 방탄 논란 때문에 머뭇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저희 취재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소환 나간다라는 걸로 답변을 마쳤더니 김남국 의원이 명쾌하십니다. 박수는 안 쳤지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의 그 답변은 적어도 국민들이 어땠는지 몰라도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나 이상민, 유인태, 친이재명계 의원들 일부까지도 명쾌하게 해소를 못 시켜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았던 때에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 자생당사 노선. 이어서는 안 된다. 나만 살고 당만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역대 훌륭한 리더들이 보여줬었던 선당우사 노선. 그 길로 가야 된다. 사당화의 길은 안 된다. 당헌 80조를 누군가를 위해서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당대표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를 지지했었던지 간에 사실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여나 당에 부담이 되거나 또 당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당우사 노선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뭐 기본 자세이기도 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면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죄임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에서도 제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명확한 연관고리를 설명하거나 관련 증거, 핵심 증거를 찾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에도 또 이후의 모든 사법적 관련에도 당당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가져가야 될 이후의 총선 승리 또 이후의 대통령 선거의 승리까지 멀리 바라보는 그런 걸음에서 오늘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먹고사니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민생의 길에서 능수능란함을 보여주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하실 거라서요. 오늘 당장 하루만 어떻게 이렇게 짧게 바라보고 단타매매하는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 다른 원로 정치인들과 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는 길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놓고 가야 되지 이거를 서로 이렇게 얽혀놓고 보면 양쪽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당 후사 노선이 우리 당의 다시 분명한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살고 당이 죽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과 관련해서 단타 매매하듯 오늘 하루만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진상 실장의 지시로 성남FC에 후원을 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두산 얘기는 아니고요. 위례도시 민간 사업자가 2014년에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합니다. 아, 여기도 성남FC에 후원을 했군요. 그런데 남욱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해요. 위례 사업자 정모 씨 시공사 관계자 인허가권 가진 성남시가 후원금을 요구했다. 유동규 본부장 당시 5억 후원해라 라는 건 정진상 지시였다. 윗선에서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에게 지시하고 유동규 등이 위례 사업자 시공사 관계자에게 성남FC에 후원을 해라 라고 해서 남욱동 위례도시 민간 사업자가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 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문화일보 보도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예. 이 보도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자금 조성이나 뭐 기업체에서 돈 빠지는 사건들 많이 했을 때 광고비 명목으로 많이 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거는 가격이 딱 보이기 때문에 얼마짜리 물건에 얼마 나간다. 그렇지. 근데 광고비는 참 모호해요. 광고 효과도 참 모호해요. 그 예술품, 그림 작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줘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뇌물로 주는 경우들도 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광고 명목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광고했으면 충분할 걸 50억 줬다. 그거 나중에 평가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럼 그 앞뒤 사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남FC는 그 이전에 후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도 그러잖아요. 지금 광고 효과 노렸으면 거기 했겠냐. 그럼 다른 업체는 왜 안 했겠냐. 그럼 왜 이재명 시장 임기 딱 끝나니까 딱 없어지냐. 사실 광고 효과 노렸으면 돌직구쇼 앞뒤로 붙였어야죠. 그죠? 저희는 비싸서 어쨌든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구조가 똑같잖아요. 보면은 인허가권자의 지시 정진상 씨 거쳐가지고 5억 돈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 후원이 또 꽂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예를 들어 돈을 바로 받았다. 그럼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 네. 제3자 뇌물죄니까 법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예. 그 제3자가 받았다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권자가 부정한 청탁에 연결해서 돈을 이게 지금 받게끔 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제3자 성남FC하고의 관계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있냐 없냐 자꾸 이거는 전혀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타기고 예전 사례에서도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어떤 사찰에 기부를 하게 했어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리고 그 사찰은 좋은 일에 돈 썼어요.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는지는 법에서 따지는 게 아닌데 심지어 여기서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보다도 더 이재명 대표에게 이득이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시민구단은 성남시장이 구단주기 때문에 그 구단이 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공과가 이재명 시장에게 연결이 되거든요. 정치적 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언급한 적도 있어요. 이거 운영 잘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맡겨도 되겠다, 더 큰 일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가 얻는 게 나의 정치적인 이득이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시민구단이 망해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구단주로서 성남시 재정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뭐 살리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면하는 이득,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중에서도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도 똑같은데 두산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원이 그때 갑자기 늘고 갑자기 빠진 이 과정은 뭐든지 이 기업이나 이 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요거의 핵심을 두고서 파헤쳐야 되는 건데 굉장히 힘스럽다. 이거는 진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굉장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맞습니다. 아니 반론이 있습니다. 질문. 네. 일종의 반박성 질문인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위례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성남시라는 권한을 가진 공기관이 후원을 해라라는 말이 이 위례 사업자들에게는 이거 후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후원을 하면 뭔가 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성남 FC 민간 구단이니까 잘 되게 주위에서 우리 모두 도와줍시다. 선의로 남는 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의로 후원을 제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인허가권자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두산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수사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두산에서 공문으로 기부 체납으로 올려서 돌려가지고 돈 빼서 넣는다, 이런 구조가 짜여진 게 확인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데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부정한 청탁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환까지 오는 상황이 된 것이지, 의혹만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 반론. 네. 반박성 질문인데,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 측의 의견 제기에 이의 있습니다. 지역 행정이라는 게 네. 어쨌든 이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능력을 발휘해요.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후원금을 유치하는 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복지와 민생 향상에 중대한 이바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행정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행정 능력으로 보려면은 그 분야에 한정해 가지고 이득을 주고 기부를 받고 이랬으면은 의문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뭐 김진관, 김진 뭐 동상 세워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좋죠. 아주 선의에 의해 가지고 칭송도 해주고. 근데 그걸로 별도의 인허가를 꽂아준다? 이게 지금 별도의 이익을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남 FC에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칭송해주고 거기에 뭐 타이틀도 하나 주고 뭐 이름도 하나 다 달아주고 좋죠. 적극 행정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별도의 용도 변경 인허가 주고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게 한다? 예. 그거 시민들에게 다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돌려가지고 별도의 인허가권을 지금 부정하게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지금 선의에 의해 가지고 어디 기부한 거랑 동일시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박. 네. 아니 용도 변경 뭐 못 해줄 것도 아니고 일종의 어떤 융통성, 행정의 융통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일단 이 구조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것만 한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걸 위해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취했냐? 그 전엔 용도 변경 안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이득과 결부가 되니까 빵 뛰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뇌물죄와 관련된 인허가권의 행사다. 용도 변경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득을 기업체에 주고 너 그만큼 얻었으니 그만큼 돌려서 달라는 거에 대한 뒷협의가 있었던 것이 공문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선의로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이상 구자령 변호사에게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도 돈을 만들어 오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2년 성남 도계공 설립 조례안 통과위에 시의회 설득 작업 당시에 김용 전 부원장이 공사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오라라고 유동규에게 요구를 하고 지시를 했다라고 김용 전 부원장의 공소장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대장동 사업 도와주려면 돈 필요해다 마련해달라 해서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가 현금 7천만 원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닉 자산을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김만배 씨 일당이 숨겨놓은 은닉 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검찰이 이제 수표까지 140 몇 억이죠. 이걸 확보했습니다. 실물 수표를. 거기에 더해서 정진상 실장의 개인 자산까지 법원이 동결 처리하도록 허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은닉 자산이 김만배 씨의 생명줄이다라는 은유, 비유, 메타포도 나왔는데 김만배 씨가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까요? 2,386억 규모다. 범죄 수익이 추징보전 청구를 했어요. 이 중에 1,000억은 추징보전 조치가 됐어요. 최근 구속된 측근들 김만배 대장동 배당금을 마지막 생명줄로 여겼다. 근데 그거 지금 추징 보전될 위기입니다. 13일 재판에서 김만배 진술이 주목된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거 추징 보전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김만배 씨에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김만배 씨는 그러면 이제 가용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변호사비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족들 생계에 대해서도 보장이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보통 숨기는 게 이득을 두 가지고 나 이제 뒤에 뭐 옥바라지라도 하게끔 하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이게 지금 믿는 구석이니까 내가 한번 혼자 안고 가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징 보전이라는 건 딱 동결됐기 때문에 판결 나면은 이제 바로 몰수, 추징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국가에서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버텨봤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자기는 그냥 살아야 될 형기만 남는다. 이 상황이 되면은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작극에 대한 의심도 있는 그 자해 그때가 자기 측근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청구됐을 때잖아요. 결론 나오기 직전에 자해를 했다는 것은 그 결론 나오는 거 보고 나 입장 정리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은 좀 숨고르기 시간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서 이제 측근 2명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징보전 청구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심경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검찰이 그 은닉 자산을 왜 그렇게 쥐잡듯이 찾나 궁금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효하게 먹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내가 법에 대한 거 이외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서 내 입장을 정한다. 요거는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뚝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우리 구자령 변호사 재밌는 표현 주셨는데 배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거의 뭐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심부름꾼 정도 취급을 받았죠. 남욱 변호사 그렇게 지금 좀 전에도 뭐 하여튼 어근 고사하고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7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런 돈을 유동규 씨한테 건네주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죠. 정진상, 김용 부원장, 김용 이런 사람들은 돈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숨겨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들어준 돈 어딘가 없어졌죠. 그리고 믿거니 하고 있던 김만배 씨는 또 2,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또 숨겨놨죠. 예. 저는 이 뚝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만들어놨던 저수지가 좀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구자령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버텨왔고 뒤에서는 정진상, 김용 씨는 답변 없이 수사에 협조 안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과연 이게 실체적 진실 앞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뚝이 무너졌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10일, 12일 사이에 뭐 검찰 간다고 말씀은 하지만 저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말장난 세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더듬수해서 한번 보고 요새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12시 넘으면 조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신간 들어갔다가 12시 전에 하고 나와서 나 조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할 때는 나 일단 협조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협조 못 하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뚝이 두려워서 다들 지금은 서로 간에 저 친구는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염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서 저는 시간만 지나고 나면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남욱, 유동규, 김만배를 거쳐서 정진상, 김용 등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의혹인데 이 단계에서 남욱, 정영학, 유동규까지는 다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고 김만배 씨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있고 정진상, 김용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만배 씨, 딱 가운데 있는 김만배 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벌써 숫자도 많아지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수사 방향과 판가름이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이기영이 실물과 다르다 공개된 사진이 뭐하러 그런 뽀샵 사진 공개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어제 검찰 송치 때 얼굴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포착이 됐는데 섬뜩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단 어제 검찰 송치 때 장면부터 보시죠.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범행입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눈빛이 드러난 사진이 몇 장 찍혔습니다. 저희가 그걸 포착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기영의 눈빛, 눈만 드러난 이 사진,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고 모자까지 꽁꽁 싸맸습니다. 신상 공개가 무색하다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사진 촬영 거부했어요. 마스크 착용까지 고소했습니다. 경찰, 이기영의 얼굴 공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 참 이건 답답한 대목이긴 한데요, 김영주 의원님. 예. 우선 뭐 머그샷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은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금지되고 있는 것부터 빨리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옛날 사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진을 넣고 뭐 탐문한다. 이미 우리가 정보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미국처럼 머그샷이 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빨리 법 개정부터 박용진 의원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빨리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찰을 갖고 놀려고 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마지막 선물이니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너무 우리가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강력범이라든지 또 사이코패스와 같은 어떤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어떤 악질 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규준을 강화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김용주 의원이 언급했던 그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동거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번복했습니다. 경찰이 주는 선물이라뇨. 함께 보시죠. 동거녀 시신 하천에 유기했다라고 해서 하천 수색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제 경찰 조사에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며 강 중심부 수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도를 그리며 설명했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갖고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게 본인의 말에 수사가 좌우되는 상황을 이 사람이 지금 즐기고 있다. 허세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가 현재 이제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좀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신이 마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박용진 의원님, 경찰 많이 인권 경찰 됐군요. 선진화됐군요. 뭐 다 의향을 머그샷을 혹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마스크를 혹시 좀 벗으셔도 되겠습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네요, 경찰이. 뭐 정해진 규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뭐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역할과 태도일 테니까요. 지금은 좀 답답하셔도 법이 그렇고 령이 그렇고 규정과 규칙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아직은 이제 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 혐의를 본인이 인정하고 자백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른바 무죄 추정 이런 경우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인권 보호 조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국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유죄가 확정되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특히나 아동 그 성폭력 그 가해자들이거나 연쇄살인범이라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지 거주지에 대한 그리고 신원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변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어떻게 생긴 놈이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제2, 제3의 피해 혹은 은폐되어 있었던 또 다른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수준의 그 신원 공개와 정보 공개, 얼굴 공개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법의 개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찰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혹은 그 신원정보공개위원회에서의 결정 범위에 이거를 좀 조정해야 될 문제인지는 조금 더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법을 개정할 일이면 국회에서 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 경찰 당국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살인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은 이것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의 집에 드나든 여성 7명의 DNA도 검찰이 대조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기영 자택에 드나든 여성은 총 7명으로 확인. 동거 중 살해당한 전 동거녀, 이기영의 모친, 현 여자친구, 청소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해된 여성의 나머지 여성은 현재 무사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군요. 이기영 집에서 발견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와 대조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에 확진자 비율이, 중국인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급기야 확진 판정된 중국인이 격리 중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입국 직후 확진 판정받고 격리 호텔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가 도주를 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도주합니까? 호텔 350m 부근 마트 앞 CCTV 포착 후 행방이 미연해요. 현재 수배 중입니다. 얼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도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부터 얼마 전에 라임 김봉영도 도주하더니 이젠 하다 코로나 판정받은 중국인까지 도주해서 그것까지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CCTV를 입수했습니다. 그 격리 호텔 350m 부근 마트 앞에 CCTV가 마트 앞에 호텔 앞에 CCTV가 딱 있었던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젯밤 10시 4분 미니버스 한 대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깜빡깜빡. 방역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동그라미 안에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달아나죠? 달아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분이에요. 이분. 자, 뜁니다. 달려. 엄청 뜁니다.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분은 인천공항 입국 직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호텔로 이송되던 중에 도주한 40대 중국인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지금 중국에 또다시 코로나, 막 신종 코로나까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도주해버리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수많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일단은 박정호 의원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상하이 인구의 한 70%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는 하루에 한두 명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고 확진자가 별로 없다고는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저게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되는지 어떤 변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서울 시내를 그냥 병균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도 과장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왜 도망을 가요?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망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중국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엄청난 격리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꼭꼭 감춰서 바깥에도 못 나가는 격리 활동을 해오다가 이걸 풀어놨잖아요. 풀어놓고 우리나라 지금 왔는데 사실은 바람 쐬러 온 거 아니에요? 관광하러 왔는데 저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호텔에 격리돼 있어야 되니까 호텔에 격리돼 있는 것도 싫고 또 중국 돌아가서 또 잘못된 것도 싫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저렇게 도망을 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고향 안 갈 거예요? 중국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격리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 방역 당국이 정말 심각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예. 놓친 거라고 구멍이 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보고 저희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사실은 1월 중하순경이면 해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그 코로나 창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예. 저는 중국이 이렇게 해서 아예 한국이 우리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관광 나오는 사람들 뭐 그냥 홀대해? 그럼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중국 시민들이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 정부로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然后就这样盲目的限制其实是不对的。给他们创口也好，啥也好，我们到那去消费去了，对不对？ 而且这些措施完完全全的只针对咱们中国人，现在又把我们当病毒拦着，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중국 외교부에서는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하고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님 한마디 해주시죠. 중국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권 여당에게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야당 시절에 네네. 자유한국당 시절에 코로나 초기였어요. 왜 중국 봉쇄하지 않냐. 예.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거 모두 다 막아라. 이렇게 예.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야당인 여당이 되더니 강력하게 막지는 못하고 이 정도 수위를 그냥 상향하는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은 예. 강화했죠. 예, 여야 관련 서로 말만 세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말씀 드리고요. 저는 중국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는 얘기. 예, 그 각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조치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중국조차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그 상하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무슨 전치 상태로 묶어놨었잖아요. 그게 공산당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격리 조치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보다 더 세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 당국이 말은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국 내에서의 그 방역에 실패하고 방역 통제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주변 나라에게 사실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 괜히 주변에 미안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의 저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도망간 중국인 당연히 붙잡을 수 있는데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인데 지금 법정형 자체가 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도주 우려를 지금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인이니까 우리나라에 주거가 없잖아요. 발견 즉시 구속입니다, 이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럼요. 바로 구속이고 형 살고 강제 추방됩니다. 아하. 예.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사람. 예. 잡을 수 있죠?
그럼요. 금방 잡습니다. CCTV 우리나라에서 경찰들이 연결해가지고 찾는 거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럴 정도로 잘 찾습니다. 김봉현도 잡았는데요. 뭐. 그럼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모두 다 경찰을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진실 공방도 있었고 한심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떠넘기기 청문회, 기동대 진실 공방. 여야가 용산서장과 서울청장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이거 책임 회피예요.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강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 일명과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입니다. 하급 직원들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 한다. 도대체 서울청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임재 서장과 김광호 청장이 서로 위증을 하고 있다라며 기동대 출동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진실 공방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 사이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임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습니다. 경비 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상황실에서 무슨 그런 상황이 있느냐 확인을 했을 때 확인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일단 용산 서장의 발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압사와 관련된 내용이 무전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를 압사 무전이 그냥 흘러가는 무전으로 판단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서 앞서 상급기관이 서울청장이 용산서에서 기동대 요청도 없었다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기동대를 요청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압사 무전을 흘러가는 무전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무전이 나와야 깜짝 놀랍니까? 사실 이제 모든 그 신경이 그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는 혹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집중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산서장이 이태원에 일어나고 있는 행사보다는 뭐라면 대통령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도심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신경이 온통.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용산구청장이 이미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빨리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용산구에서 안달복달해서 구청장이 용산서장한테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빨리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사실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서장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오는 코드 1, 코드 2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또 자기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내가 먼저 책임지겠다기보다는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경찰 전체가 서울청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청장한테 보고는 뒤로 미루고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하고 내가 대통령실하고 라인이 있다. 그렇게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자르고 안 자르고 하는 대통령의 심중에 내가 아직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하니까 저런 여유가 생기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생활이냐 아니냐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청장님. 네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박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도 뭐 보호해줘야 될,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이 있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주말마다 격한 그 도심 시위가 있었던 게 오래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경찰청장이 저 부분을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방에 가면은 그 경찰, 소방 뭐 이런 그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들 보면은 주말에도 잘 못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경찰청장이 저렇게 답변하는 게 과연 옳았었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제 처음 이제 진행이 됐고 앞으로 또 몇 차례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생태 같은 애들 저렇게 보내고 나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청문회를 하니 많이 증인이 어떻게 되니 많이라고 논란을 벌이고 대단히 뭔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이 시끄럽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뭘 얻어냈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홍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주말에 술 먹은 거 갖고 경찰청장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서 뭘 얻어냈으며 뭐 청장은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더 덧붙이지 않아도 과연 우리 사회는 뭘 얻었는지 국회 내에서는 저거밖에 할 수 없었는지 증인들은 이미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간에 네가 거짓말했다고 위증하면서 싸워야 되는지 이게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관계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너무 외롭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제가 사고 골목 앞 지점을 도착하였을 때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후면으로 꼼짝도 하지 넘어가야겠다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올 텐데요. 외로웠다는 소방관 말에 어떤 논평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